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2023년 국가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 이번 시험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우리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은데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게 단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파트라고 보여지죠. 우리 실신근조 그리고 재소공기 요 네 가지.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번 보시면 정부는 국세를 감면했다. 자, 세금을 감면해주면 이 감면해준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옳지 않죠.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2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우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아니한다. 우리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표현 되겠고, 자,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건너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표현 되겠고, 자,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소급과세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꼭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억번 보시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자, 우리 둘 다 동시에 또는 둘 다 한꺼번에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둘 다 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오류로 보아서 이건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다. 그쵸? 이걸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각하한다. 그쵸? 그래서 형식적인 하자는 우리 각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옳은 표현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옳은 것, 그쵸? 지금 문제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번 보면 심사 청구 이후에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 자,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오류다? 형식상의 오류다. 형식상의 하자는 우리 무슨 결정을 한다고 했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지 기각은요? 기각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결정이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니은번. 자, 니은번 탈락. 그러면 자, 우리 니은번 탈락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바로 보기에서 체크를 하니까 나머지 읽지 않아도 정답이 자동적으로 몇 번만 남는다? 4번만 남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하는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고요. 자, 디귿번 마저 보면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내용을 들여다봤네. 내용을 들여다보고서 이거 이유 없습니다라고 인정될 때는 이때는 뭐다? 기각.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즉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식상 하자기 때문에 각하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했대요. 자, 이럴 때 체납자는요, 당연히 이걸 압류가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걸 처분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2번 압류의 효력은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 과실. 자, 법정 과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 과실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3번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압류 재산에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말씀드린 천연과실. 자, 우리 법정과실은 우리 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연과실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복숭아 밭을 압류를 했어요. 그럼 복숭아 나무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복숭아 열매가 달렸다. 그쵸? 압류하고 나서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열매가 달렸어요. 그럼 이거를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천연과실은 그 복숭아 나무, 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쵸? 복숭아 나무, 이 자체와 복숭아의 열매는 이제 복숭아 열매로 이제 따서 거두어 들이면 이거는 복숭아 나무와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별개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옳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과실은 효력이 미치지만 천연 과실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세무 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 그 밖의 재산권이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그쵸? 이미 지금 재산권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자,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굉장히 큰 혜택, 가장 대표적인 거 못 떠올리시죠?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세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했대요. 자, 우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나랑 내 남편이랑 원래는 1세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채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양도세를 많이 내야 돼. 근데 나랑 내 남편이랑 각각 찢어져가지고 이혼을 했어. 그러면 나 한 채, 남편 한 채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는 잘 같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데도 법률상에 이혼을 했어요.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위장이혼. 그죠? 위장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법률상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각각 1세대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해 줄 것이냐? 자, 우리 국가는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이 사람 위장이혼이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세법은 더군다나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자, 법률상 이혼 아무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로 보아서 그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1번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2번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즉 하나의 세대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에 있으면 같이 포함하고 형제 자매까지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형제 자매까지 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남편이랑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출장 때문에 저기 부산에 가 있어.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그죠? 형편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포함한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일시 퇴거한 사람까지 우리의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 옳지 않은 거 2번이 됐고요. 자, 3번. 1세대와 관련해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즉, 우리 나이가 30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어른으로 봐주죠. 그렇죠? 어른으로 봐주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본다라는 거 맞고요. 자,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즉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상 사무실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써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즉 이렇게 용도가 확실하면 실질로 가지만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고요.
자, 국기법상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죠. 맞는 표현 되겠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우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그 지분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봤을 때, 자, 발행주식 총수가 차지하는 총수에서 내가 그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비율로 가는데 그 주식을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나요? 아니죠. 의결권 없는 주식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법인도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때 우리 해당하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비율로 한도를 둔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4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자,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즉 우리 미수금이라는 것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그러한 채권을 우리 미수금이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얘네는 제외한다. 맞는 표현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의무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맞는 표현 되겠고, 자,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제2차 납세 의무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쵸? 내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대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국징법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 건물, 공장, 재단 이런 애들은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그렇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제시해야 된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 가액이 감소됐다?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됐으면 이거 추가로 더 담보 제시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납세 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 자,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가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유가증권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유가증권 우리 주식 팔면은 3일 만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팔아서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유가증권 자체 자산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면 여기서 옳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보면 은행의 납세 보증서, 그죠? 보증서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증했어요. 그럼 너무나 믿음직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담보할 국세의 110%, 즉 우리 담보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110%만 제공해도 되는 게 있다. 그죠? 우리 현금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110%만 제공해도 되고, 그리고 은행의 납세보증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증증권, 그죠? 보험증권 요 세 가지만 110%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120%로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1번 보시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자,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면요. 지금 낮은 주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드릴게요.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 이 권리를 행사했으면 이건 무슨 소득이다? 근로소득이다.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행사하면 이건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뭐예요? 기간 중에서 행사했대요. 그럼 근로소득 맞네. 자, 2번 볼게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쵸? 우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에 따른 대여소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원칙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해주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소득이죠?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했으면 이거는 우리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옳지 않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나왔고요.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3번 기밀비. 자, 우리 기밀비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법인에서 이 법인카드 우리 직원한테 줘가지고 이거 법인과 관련된 그 일에 뭐 나중에 뭐 거래처랑 만났을 때 거래처 뭐 밥 사주거나 할 때 쓰세요 하고 법인카드 줬어요. 근데 이거를 곧이곧대로 나는 정말 업무와 관련된 것만 써야지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냥 괜히 내 친구랑 밥 먹고 이거 거래처랑 회식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밀비, 교재비, 이와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했으면 오케이, 문제가 없겠지만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너가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그 밥 사 먹은 거 그 사람의 뭐다? 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쵸? 그래서 자, 이때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무슨 소득?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쵸? 맞는 표현 되겠고요. 자, 우리 사행행위. 사행행위라는 것은 뭐 도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도박 좀 불법적인 경우죠. 그쵸? 여기서 규정하는 행위.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불법이니까 세금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은 세금 안 내고 적법은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나 적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 즉 국외사업장인데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국법인이 100%를 출자해서 미국에다가 해외 사업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100%를 출자한 경우에는요, 거기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 등은 뭘로 본다, 우리?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주자로 본다. 맞는 표현 되겠고, 자,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자, 우리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수를 두면 거주자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비거주자잖아요. 자, 이걸 판단할 때, 즉 183일 이상이 돼야지 우리 거주자가 되는데, 자, 183일이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거주자로 본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3번 보면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자, 우리 세법에 대전제가 있어요. 세법의 대전제.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그죠? 그래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을 따질 때 입국하는 날은 초입이죠. 초일은 불산입해요. 초일은 불산입해요. 얘가 입국했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잠시 경유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국한 당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고 183일을 셀 때 이 초일은 불산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입국하는 날부터가 아니고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초일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여러 가지 등에 비추어서 이 출국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여행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180일 있다가 여행 한 30일 가고 또 들어와서 180일 있다가 또 여행 30일 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는다. 그렇죠? 단순 여행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쭉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즉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자와 배당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 1번 보시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자,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한마디로 비실명 채권 증권. 비실명 채권 증권은 이거는 우리 금융실명제를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명이 아니야? 실명이 아닌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고 왜 투자를 받아서 배당을 줘?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많이 내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 비실명 채권증권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죠. 최고 세율. 그리고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천징수 세율이 30%? 이게 최고가 아니죠. 우리 최고 세율 몇 %예요? 우리 지금 최고 세율은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 45%예요. 당초에는 우리 세율이 개정되기 전에는 42%가 최고 세율이었는데요.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5%를 적용하는 것이지 30%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어렵지 않게 그렇죠?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에 단체 중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자, 단체명 표기에서 자, 어쨌든 우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래요. 자, 이거는 우리 분리과세 하죠. 그렇죠? 그리고 14%로 적용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이거는 우리 직장에서 그렇죠? 직장과 관련된 우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면서 기본세율 적용한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민사집행법. 법에 따라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요. 분리과세하고 14% 적용한다. 그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고요. 국기법상 후발적 사유. 자, 후발적 사유라는 게 뭐예요? 자, 후발적 사유는 당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로 인해서 나중에 그 결정된 그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우리 후발적 사유라고 해서 당초가 너무 과다됐으니까 경정 청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자, 기억번 보시면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한때 자, 계산 근거가 된 효력과 관계된 허가나 처분이 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대요. 이거는 우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초에 없었던 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권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킨 결정이 있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에는 없었다가 또 다르게 이루어졌대요. 이것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겠죠.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납세 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자, 우리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누구만 납부해요? 영리. 내국법인. 만 납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 소득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영리 내국 법인만 과세하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청산소득. 두 번째는 미환류소득. 그쵸? 요 2가지는 누구에 대해서만?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1번 옳은 표현 되겠죠. 2번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영리 외국법인이래요. 그러면 영리 내국법인 아니네. 그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3번 비영리 외국법인. 자, 우리 이러한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끊어서 생각하자. 끊어서 비영리라고 하면 수익사업은 제외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외국법인이라고 하면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하지 국외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한정한다. 맞는 표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자체는요. 자, 얘네들은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법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는 표현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부가세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급 시기의 특례에 대한 규정이고요.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즉 우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우리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급 시기 원칙적으로? 우리 그 해당하는 그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날, 그쵸? 이게 공급 시기가 되는 원칙인데요. 자,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즉, 원래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급 시기, 즉 물건 넘겨주기도 전에 뭘 발행했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때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돈을 받았다? 그럼 오케이. 돈을 당장 받진 못하더라도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돈을 받았다? 오케이. 그리고 7일 이내 받지 못하더라도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에 우리 계약서상에 30일 이내에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돈 받았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동시에 돈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돈을 받은 경우, 계약서상 명시해서 30일 이내에 돈을 받은 경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자, 가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본다. 자, 이거는 뭐예요? 7일 이내, 그쵸? 7일 이내에 자, 대가를 받으면, 그죠? 오케이, 인정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약서 얘기가 나오죠. 계약서 얘기가 나오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그죠? 그래서 가와 나 보시면 가는 7일 이내, 나는 3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20일, 15일 이런 것들은 아예 그래서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 보면 다까지 읽지 않아도 정답은 2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 보기로 내려와서 체크를 했을 때 정답이 2번으로 나까지만 읽어도 나온다. 그래서 달을 보면, 자, 달을 보면, 이거는 뭐예요? 조기 환급의 경우예요. 그죠? 조기 환급의 경우에도 30일 적용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읽지 않더라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당연히 신청할 수 있죠. 그쵸? 우리 사업 개시 전이라도 뭐 월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품 사야 되고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했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말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폐업했는데 막 세금 계산서 막 발행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 거래 상대방은 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체 없이 말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정정신고 당연히 맞고요. 그쵸?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에게만 할 수 있나요? 자, 원칙은 내가 수원에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이 수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잠실이에요. 근데 굳이 내가 사업자 등록하러 수원 세무서에 굳이 가야지 되느냐? 원칙은 관할 세무서에 가는 게 맞지만 관할이 아닌 곳에서 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우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다른 데서 했으면 효력이 없다? 옳지 않겠죠. 그죠? 자, 다른 세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또 법인세네요. 송금의 범위와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장식의 목적으로 우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이렇게 예쁜 그림을 해가지고 전시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 혼자 사장님 방에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해준다. 다만 그때 그 가격은 얼마?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그렇죠?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까지는 우리 전액 손비 바로 다 비용 처리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바로 나왔고요. 자, 2번.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원료의 매입가액. 내가
물건을 사오고 원재료를 사오고 원재료를 사올 때 추가로 뭐 우리 원재료에 대한 배송비까지 낸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그 원재료의 취득 원가에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원재료의 취득 원가까지 더해진 그 금액 자체가 나중에 물건 팔렸을 때 뭐고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대 비용까지 전액 매출 원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됐대요. 자,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 세법은 이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원칙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자산의 평가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즉 자산가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종류가 유형자산이다. 뭐 토지라든지 우리 뭐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건물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유형자산인 경우에 그 유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됐대요. 왜? 화재가 났어요. 자, 화재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해당하는 유형자산이 감액된 경우에는 우리 세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당하는 자산이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다.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제품이나 상품이 감액된 경우에 이것도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파손부패 사유가 있죠. 그렇죠? 파손부패는 인정해준다. 우리 세법도 감액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자, 부가세법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드디어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1번.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자, 부가세 포함된 것을 말한다. 자, 이거 뭐예요? 우리 돈 떼었네. 지금 보니까. 우리 상대방이요. 외상으로 우리 물건 사갔다가 파산했대요. 그럼 이거 돈 떼었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가액 1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부가세 10만 원 해가지고 11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 상대방이 파산해서 우리 대손 났어요. 돈 떼었어요. 그러면 이 대손 금액에 대해서 우리 대손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이 대손 금액 자체를 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대손 금액이라고 함은 이 사람이 당연히 우리 110만 원 전부 다 떼어 먹은 것이지 이거를 각각 우리 세금은 줄게 해서 세금만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0만 원, 즉 부가세 포함 금액이 대손 금액이에요. 돈 떼인 금액.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이 아니고 110분의 10을 해야, 즉 여기서 110분의 10을 해야 이 대손 세액이 구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옳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자, 우리가 토지를 샀는데요.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축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 건축물 필요 없어. 우리는 토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토지를 살 때 어쩔 수 없이 딸려온 거대한 쓰레기일 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취득하자마자 철거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몇 번? 2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3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해주나? 우리 매입세 공제할 때 너 이거 매입해가지고 언제 사용할 거야? 그 사용할 때 공제해줄게. 이걸 하나하나 추적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사용한 날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죠? 매입 시점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자, 4번.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대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매입할 때 우리 매입세 공제는 무슨 사업과 관련된 것만 매입세 공제해주죠?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해주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불공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겸용한 경우에 자, 이 매입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실질 귀속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죠? 이 물건은 매입해가지고 과세 썼어. 이 물건 매입해서 면세 썼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구분이 어려울 때는 안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여기서부터 먼저 틀렸어요.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부가세 면제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고, 자, 일단 우리 기억번 보면 우정사업 운영에 따른 특례법. 자, 이거 우리 우체국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체국 택배랑 대한통운 CJ 택배가 있어요.
근데 우체국 택배는 우리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가세 면제해 줄 거야 라고 하면 우체국 택배 택배비는 10만 원이고 CJ 대한통운의 택배비는 부가세까지 11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우체국 택배라든지 KTX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위해서 면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기 때문에 얘는 X. 그렇죠? 기억번 X.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보면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된대요. 자 관세와 부가세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면제됐다? 부가세도 면제야 라는 것이고 그럼 니은번 동그라미 자 그러면 디귿번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해요. 지엽적이지만 딱 봐도 뭐예요? 간병, 산후조리, 보육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과세하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세세하게 내가 책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뉘앙스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적으로 하는 간병, 산후조리 이런 것들은 우리 면세라고 자, 골라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3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상증세법. 상증세법도 우리 이번 시험에 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런 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대요. 자, 이때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 보면 배우자. 우리 상속세를 매길 때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 5억 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5억 원 공제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 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자 2천만 원을 상속세 자,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 일단 이거 우리 2천만 원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공제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한도가 따로 있지만 2천만 원까지는 우리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자, 니은번 맞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자 우리 미성년자에 대한 것도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는 19살 얘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래도 19살까지 돼야 그 이후에는 얘가 앞가림 하겠지만 19살까지는 그래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는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이 연수 해가지고 자 1,000만 원 기준이지 2,000만 원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5억이 아니고 6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 요 문제는요. 틀려도 당연하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내국법인의 2월 결손금. 자, 2월 결손금은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났으면 그거를 나중에 이익 났을 때 2월 해가지고 결손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공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뺐는데 나중에 또 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중공제가 안 된다. 자, 맞고요.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자, 이것도 우리 원래는 저가 매입은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싸게 샀어? 잘했네. 이건데요. 걸리는 경우가 단 한 가지가 있다. 그죠? 누구로부터?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무슨 자산을? 유가증권을 싸게 산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그죠? 그 차익에 대해서 입금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추후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발생해서 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자, 이것도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살짝 애매하게 약간 치사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딱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것으로 보이는 지문인데, 자, 이게 딱 봤을 때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 세모 표시를 치고 4번으로 갈게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자, 이건 뭐예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쵸? 얘가 명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정답이 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을 이렇게 속어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자, 3번 보시면 뭐가 틀렸는지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은, 입금은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죠. 그쵸? 우리 자본금과 관련된 것은 내 미천 빼고, 이건 내 미천은 입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 발생하는 이익이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추가해줘야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이 뭐예요?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으로 열거하는 부분을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입금 불산입으로 보겠습니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인세법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외해야 이게 100%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 건축물과 무형자산 얘네들은요, 무조건 무슨 법밖에 적용 안 한다? 정액법밖에 적용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하던 신고를 하지 않던 무조건 정액법이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바로 나왔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2번 상각 부인액. 내가 상각을 감가상각하다가 너무 많이 감가상각해가지고 부인당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 이후에 만약에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해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인 부족액. 반대로 내가 감가상각을 너무 적게 했어.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그 이후에 상각 부인에게 이를 충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인 부족액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당해 자산의 상각 부인액이 있다. 즉 그 자산 자체를 팔았어요.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이 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상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같이 없애주는 거죠. 반대 세무조정으로. 그래서 상각 부인액 플러스 유보가 있었네? 그러면 이걸 양도했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 회사 자산 아니야 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어떻게 하죠? 상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송금에 산입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